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베이예요. 오늘 사건은 진짜 특이해요. 사건 전개가 완전히 막막했는데 고양이 털 한 가닥으로 아주 극적으로 범인을 찾아낸 진짜 짜릿한 사건이거든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라는 섬이야. 인구가 14만 명 정도 되는 되게 아담한 곳인데, 그 빨간 머리 앤 알지? 그 스토리의 배경이 되었을 만큼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 그러던 1994년 10월 7일, 이 평화로운 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돼. 일단 169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되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더라고. 번호판도 없었고 버려진 것 같았어. 근데 문제는 이 앞유리랑 차 안 곳곳에 막 피가 튀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딱 봐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 일단 이 차가 누구 거인지 확인해 봐야겠지? 경찰은 바로 차량 소유주를 조회해봤는데 셜리 두가이라는 32살의 여성이었어. 근데 수상한 점은 더 있었지. 4일 전,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이 여자가 가족들하고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더라고. 혹시 가출이냐고? 근데 글쎄. 사실 듀가이한테는 아이가 5명이나 있었었고 또 엄마로서 아이들을 되게 잘 챙겼었거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가출을 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게다가 듀가이의 그 자동차 모습도 심상치가 않았었었고 경찰은 곧바로 실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돼. 이후 수사는 꽤 오랫동안 진행됐어. 당연히 그 섬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는데 그나마 그녀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삽이랑 듀가이의 피가 묻은 베개,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한 쌍의 스니커즈, 그리고 가죽 자켓을 발견했어. 꽤 유의미한 증거를 찾은 거잖아. 그래서 바로 조사해봤지? 근데 이 스니커즈랑 가죽 자켓이 듀가이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커. 딱 봐도 남성용 제품인 거지. 심지어 이 가죽 자켓에서는 듀가이의 피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있더라고. 경찰은 이 물건이 사건 당시에 범인이 입고 있던 거라고 추정하게 돼. 근데 얼마 안 가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바로 지목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듀가이랑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 더글라스 비미 씨라는 사람이었어. 경찰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일단 듀가이가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10월 3일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 그럼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 우선 이 커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두 사람은 12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5명의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냥 부부랑 다름없는 사이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미 씨가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듀가이가 이걸 참다 못해서 법원에 접근 금지까지 신청할 정도였지. 듀가이가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이사간 것도 다 비미 씨한테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였었대. 일단 비미 씨한테 여성 폭행 전과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유력한 용의자일 거라고 판단했어. 조사를 위해서 경찰은 비미 씨를 찾아갔고 그에게 듀가이 실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갔다고 자긴 전혀 모른다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 그 증거가 없어서 이 상황에서 그를 막 더 추궁할 수는 없었어. 경찰은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돼. 우선 그 현장에서 발견된 스니커즈 있잖아. 그걸 면밀히 조사해봤는데 사이즈는 270mm였어. 근데 마침 그 비미 씨 발 사이즈가 270이더라고. 아주 드러나는 정황 증거마다 비미 씨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한참 고민하던 경찰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었던 수사 방식을 사용하기로 해. 사실 스니커즈랑 같이 발견된 그 가죽 자켓 안에 흰색 털이 몇 가닥 붙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람 털 같아 보이진 않았었거든. 이게 뭘까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미 씨 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었어.
비미 씨가 스노우볼이라는 새하얀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거지. 그 가죽 자켓에 듀가이 DNA만 나와서 이게 비미 씨 거라고 약간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었거든. 만약 이 흰색 털이 스노우볼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 당시는 90년대 후반이었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살인의 증거품으로 고양이 털을 감식한다? 이게 좀 낯설기도 했었고, 애초에 그 동물 DNA를 검사하는 그런 것조차 찾기가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었거든. 우선 경찰은 다른 증거품들 DNA를 검사했던 연구소에다가 혹시 고양이 DNA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사람의 것만 검사할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고 해. 그 밖에도 수많은 연구소에 다 전화 돌려가면서 부탁했는데 검사가 가능한 곳이 없는 거야. 그러던 중 스티븐 오브라이언이라는 박사가 선뜻 도와주겠다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 오브라이언 박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암연구소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간의 유전질환 치료법을 찾으려고 반려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 검사를 하는 과정도 근데 꽤 복잡했어. 스노우볼은 캐나다에 살았었고 그 연구실은 미국에 있잖아. 고양이의 혈액 샘플을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샘플이 오염되거나 또 변형되지 않도록 경찰들이 직접 혈액 샘플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계속 했다고 해. 그렇게 모두의 노력 끝에 검사를 끝낼 수 있었었고 그 결과 가죽 자켓의 흰색 털이 스노우볼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밝혀내게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작고 고립됐다는 그 섬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섬 안의 고양이들이 전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거기가 집성촌 같은 환경이었던 거야. 오브라이언 박사는 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섬의 다른 고양이들의 혈액 샘플을 다 채취해서 또다시 DNA 검사를 해봤지. 경찰과 연구원들이 다들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결과는 경찰의 손에 들어줬어. 스노우볼을 포함한 섬에 있던 고양이들 모두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가죽 자켓에서 발견된 털이 스노우볼의 털이 아닐 확률이 4,500만 분의 1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냥 확실한 거야. 와, 드디어 이제 증거를 잡은 거지. 경찰은 바로 비미 씨를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해.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게 풀릴 듯이 그냥 풀리질 않아. 그게 아직 듀가이가 사망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 시신이 발견되질 않아서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었거든. 비미 씨가 진짜 얄미운 게 그 사실을 알고 자기는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던 거지. 아니 애초에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범인이냐 막 이랬던 거야. 이 상태로 수사는 더 진행되질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 경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증거는 없었었고 그렇게 몇 개월이나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던 1995년 5월 6일 노스앤모어 산림구역에서 듀가이의 시신이 발견돼. 그녀의 시신은 누군가의 무덤 옆에 유기되어 있었었고 또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어. 또한 온몸에 심각한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데다가 손은 등 뒤로 결박되어 있었었고 목이 질린 흔적까지 남겨있더라고. 너무나 처참한 상태였어. 그녀가 사망 전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그게 상상도 안 되더라고.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건 타살이 틀림이 없었지. 듀가이의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비미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가 있잖아. 경찰은 곧바로 비미 씨를 체포했고 신문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자기 혐의를 부인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폭행 전과 또 수많은 정황 증거 그리고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게 비미 씨한테 유리할 리가 없었지. 1996년 7월 19일 재판은 시작됐고 오브라이언 박사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서 이 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했어. 이 재판은 고양이의 DNA가 살인의 증거로 채택되느냐 마느냐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고, 이게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과 검찰한테도 엄청난 도전이었거든. 결국 재판부는 고양이의 DNA를 살인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어. 비미 씨는 끝까지 부인했는데 그한테는 유죄 판결이 떨어졌고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의 DNA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케이스가 된 거야. 고양이나 강아지의 털을 검사하는 법의학 분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었고 그 연구 결과가 그 주인의 살인을 입증되는 데 쓰인 건 더더욱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 어쨌든 경찰과 오브라이언 박사의 이 집요한 노력 끝에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하나의 살인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했었었대. 한편 비미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2번이나 항소를 신청하면서 자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더라고. 2013년에 이뤄진 가석방 심사에서도 자기는 쥐가이를 절대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태도는 그냥 가석방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될 뿐이었어. 심지어 수감 중 진행된 정신과 검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 이에 가석방 심사는 비미 씨가 다시 사회에 풀려나면 안 되는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그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지. 근데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한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인하는 거 보니까 혹시 2명이 아닌가 싶었거든? 그러던 2022년 비미 씨는 심장마비가 오면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싶었나 봐. 그니까 그제서야 자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인생에 남은 죄를 청산하고 싶다 이러더라. 진짜 어이가 없지.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기 죄를 인정한 그 비미 씨가 죽기 직전까지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길 바랄 뿐이야. 비미 씨는 현재까지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그는 2가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자기 반려묘인 스노우볼이 자기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나도 진짜 신기했거든. 이 사건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는 동물의 DNA를 재판의 증거로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어. 이 재판이 법의학계와 범죄 수사의 한 획을 그은 거나 다름없는 거지. 이렇게 점점 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반갑고 다행인 소식인 것 같아. 현재는 동물들 털뿐만 아니라 배설물들도 또 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 유퀴즈에서 박지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끈질긴 노력으로 수사 해결뿐만이 아니라 수사 방식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캐나다 경찰과 오브라이언 박사, 그리고 고양이 스노우볼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스토리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